주식 투자 경제학자들 말은 듣지 마세요라고 완전히 그냥 종곡을 찌르는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식으로 봐서 이렇고 저렇고 일본 엔화를 사야 된다 아니면 일본 주식을 사야 된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면은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지속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이거든요. 원 달러가 사실은 1,300원이라는 것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사람도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6월의 첫째 주말인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교수님의 이력이 되게 약간 복잡해요. 보니까 분명히 경제학과를 나오셨는데 네. 박사는 공학 박사를 하셨어요. 공학 박사긴 한데요. 네. 제가 그 논문은 블록체인 이런 걸로 썼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식사합시다인데요. 네. 오늘은 찻집으로 모신 이유가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관료를 하셨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식사 장소가 아니라 오늘 찻집으로 모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차 한잔 하시죠. 네. 아니, 교수님 칼럼을 제가 딱 읽다가 아니 이분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현상이 과거에 어떤 거와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이라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글을 써주셔가지고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쓰셨던 칼럼 중에 주식 투자 경제학자들 말은 듣지 마세요라고 완전히 그냥 종곡을 찌르는 근데 경제학 출신이시잖아요. 저 뭐 경제학자라고 얘기해도 되죠. 딱 타이틀 보는 순간 워낙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혹독한 경기가 온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칼럼을 쓰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박 대표님 썼는 책에서 제가 유연성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고가 이제 사실은 유연해야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식으로 봐서 이렇고 저렇고 연준의 의장님도 나와서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런 거를 의사록 같은 것들을 읽을 때 보면은 그 토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따지잖아요.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절대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는 52주 최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는 가격이 비싸면 안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를 바꾸게 된 게 한미반도체라는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샀을 때가 거의 제일 높았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높으니까 정말 조금 먹고 팔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 뒤에 정말 올해까지 정말 가는 걸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 그런 경제학자들보다 심리학자에게 말이 맞다는 게 저희가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게 불확실한 거하고 확실한 게 있을 때 확실한 거는 빨리 이거를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이익이 났으면 이건 그냥 딱 그러려는 거고 이거는 내가 아직 안 팔았으니까 내가 손실이지만 손실을 안 팔면은 불확실한 거야. 그럼 언젠간 회복이 될 수 있어. 불확실한 걸 내두려고 하는 성향이 인간의 심리의 손실 회피 성향으로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으니까 이 책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박세익의
투자 원칙과 그 관점, 그 중에 하나가 매매를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매매를 잘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이 먹은 거 빨리 확정하고 싶어서 조금 먹고 팔고, 손실 난 거는 아니야, 내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라면서 계속 들고 가다가 예, 손실을 키우는 그런 매매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교수님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부채한도 협상, 이 레이건 대통령 때도 뭐 7번인가 뭐 계속 올렸다고 하고, 미국이 물론 이제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예 이거 없애버리자. 맨날 이걸로 어르렁거리다가 협상 카드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이번에. 2025년 1월 달에 또 이게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 이걸로 난리 칠 거라고요, 또.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관행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습헌법이잖아요. 헌법 네. 같은 것들. 약간 그런 과정에서 노이즈가 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부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120 몇 프로 그 정도고 이제 GDP 대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렇게 높아진 거, 저는 이제 저렇게 비대해진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와 저렇게 높아진 그 미국의 부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제 뭔가 하면 이게 타결되고 난 다음에 네. 그 이제 부채 한도가 높아진 것만큼의 채권을 발행을 할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더라고요. 사줄 사람이 없다고.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사람은 미국 국채인데 네. 사줄 사람 많습니다. 미국채만큼 안전한 게 없죠. 또 사실은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 금리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기간이 길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확률도 금리가 낮아졌을 때 내가 받는 자본이익도 높아지니까, 그러면 기간이 긴 걸 사야 되는 거고. 저번에 실리콘밸리가 망한 거는 기간이 긴 거를 제로금리 때 많이 사가지고 네. 망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기간이 긴 것들 사더라도 이걸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채권을도 투자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은 그 채권 가격이 그 금리가 쿠폰 금리가 좀 높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덜 우량한 기업들은 높고,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6%대로 금리를 6.5 뭐 이렇게 네. 내더라고요. 사실 보면은 그 금리가 옛날 같으면은 나올 수 없는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채권 같은 것들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좀 6월 X 데이트가 6월 1일이어서 이제 며칠 뒤로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세상을 흔들 만큼 그 요란한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있었던 뭐 신용 등급 강등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아니 미국채 찍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줄 사람이 없으면 물량은 나왔는데 국채 가격은 더 하락한다는 말은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박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그 예금 잔고가 17조 달러나 있더라고요. 네. 그 17조 달러에서 또 MMF로 많이 가 있어요. 가입해서 또 6조 달러 이상 되는 거 보고, 네. 와,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지금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QT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식으로 돈이 나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통화가 창출되는 거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할인율을 낮춘다든지 은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통화라는 것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뭐 미국만 볼 것도 아니고 중국 인플레이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저금리를 했었고, 일본은 33년 만에 주가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한테 묻지 말고 네. 시장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해보면 시장이 이거 높아요. 저 엉터리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라도 그 일어나는 일들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고금리가 얼마만큼 지탱하느냐는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분명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평온할 때도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런 어떤 큰 사고로 이게 큰 조정. 제가 오늘 오면서 6월에 주식시장 전망치를 보면서 이게 전망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2300에서 2690, 2700. 아래 위로 200씩이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요. 네. 교수님까지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 얘기가 잠시 나와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그 아베노믹스가 나왔었던 게 2012년, 13년 막 이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엔화 가치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2, 13, 14, 15까지 박스피였거든요. 박스피였는데 일본 증시가 그때 되게 좋았던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엔화 가치가 뭐 원엔 환율이 한 950원 전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 엔화를 사야 된다. 아니면 일본 주식을 사야 된다. 33년 만에 3만 돌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일본에 대한 관심은 없었지만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올해 초에 예. 그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두 번 합니다. 4월 달하고 10월 달에 하거든요. 10월 달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 높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일본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면은 이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분기 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4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계속 간다고 봤을 때는 1.6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낮췄잖아요. 네. 1.5로. 예. 근데 이제 IMF가 이제 4월 달 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0.1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IMF나 이런 데는 뭐 계속 수정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은 거고. 형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그것도 한국보다 이게 더 높다고 한다면은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탁구공만이 한 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이 큰 게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장률이라는 게 한국이 일본이라는 경제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네. 그럼 작은데 얘가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거나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그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올해 이렇게 하는 것이 justify 되는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임금률도 높아졌고 예. 이제 그게 또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예. 소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수출 위주의 국가라서 굉장히 대부침이 많잖아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 자체 소비가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라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교수님이 또 기재부 계셨으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저는 환율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최근에 위안화가 7위안이 또 뚫리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야 이거 중국하고 이렇게 한데 묶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뭔가 위기가 오는 건가? 왜냐하면 이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지속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그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사실은 저희 환율은 그 중국하고 거의 동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것도 1분기 되게 안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명동에 가면은
화장품 그 외국 사람들 많이 와 있거든요. 엄청 그 명동이 왔어요.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올리브영 굉장히 매출이 엄청 네. 늘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우리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라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아닌 거고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이제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수요가 네. 있으면은 무수지라든지 이런 거 적자가 스톱되는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이 어디고 그 이후에 돌아선다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굉장히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 달러가 사실은 1,300원이라는 것은 위기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사람도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저희가 무역 수지라는 것들 연속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IMF 이후에 한 적도 없고 적자를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위안화의 약세, 이런 것들하고 연동되어서 있는 문제지만은, 한편으로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수출이 잘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환율하고 반도체 이런 걸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19년도에 그때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키고 야기시켰죠. 2019년도에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그때도 포치하면서 7위안은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가 2018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몇 프로 계속 안 좋았었는데 반도체 주가는 그때 날아갔었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막. 그래서 하이닉스 55% 수익 나고 삼성전자 44% 수익 나고 그게 2019년이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랑 되게 비슷하네요. 2018에서 2019년에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까지 미국이 좋았고 네. 2018년 4, 4분기 때 미국 시장이 또 금리 때문에 박살났었고. 박살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파월 보고 이제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내 선거 있는데 자꾸 왜 올려 이렇게 한 거고 파월은 제일 처음에는 뭐 중립금리가 아직 뭐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9년엔 결국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는 거였고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팬데믹 때문에 또 연기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2019년에 금리 내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반도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항상 그때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반도체가 최악이었을 때 반도체 주식은 이미 떠올라 있었다. 그건 항상 그걸 저도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서 물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전해 2018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2조 7천억 나오면서 마이너스 80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처럼 엄청난 적자는 아니었네요. 지금처럼 적자는 아니었는데 마이너스 80 몇 프로, 지금은 뭐 마이너스 90 몇 프로 뭐 그러면 2019년과 같은 상황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되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큰 97년, 98년 IMF가 오기 전에 무역수지 적자가 뭐 몇 년 동안 이어졌을 때 그런 위기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중국과 그 반도체 둘 다가 저희한테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나아질 거고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화장품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래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북미로 이렇게 많이 수출을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부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업들이 되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려운 걸 하면 또 돌파구를 또 찾아서 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생존 능력이 짱이죠. 우리나라 LG전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서 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배터리도 이렇게 2차 전지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도 좋고 물론 어떤 비싼 데 비하해서 원천 기술도 없고 뭐 하청 업체처럼 뭐 이렇게 뭐 그런 제조나하고 뭐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서 뭐 이런 비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기술이에요. 네, 생산 기술도. 생산 기술도 그래서 뭐 지금 암울하다고 해서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꼭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이 차지하는 반도체에서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사가 감산도 하고 또 저런 쪽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이 그 저축률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소비가 지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은 있지만 무조건 낙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의 있는 시장에서의 우려 같은 것들은 좀 과도한 면이 작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 거고 지금 오히려 미국은 뭐 6월 달에 지금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또 문제제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걱정이 물가가 정말 이게 하반기로 갔었을 때 이게 잡힐 건가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원 물가를 보면은 아직도 상당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코어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게 아직도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작년에 기저효과로 높았었고 9.1까지 갔었잖아요. 그거 기저효과로 낮았는 점이 있는데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지금 6월 달에도 올리니 아니면 6월 달에 스킵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게 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옥을 재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슬이 저희가 그 물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리스키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가상화폐 쪽으로 박사 논문도 하셨기 때문에 찰리먼거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쪽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찰리먼거가 보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이 가상화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 연세가 1920년대생이잖아요. 24년생이죠. 1924년생에서 그분이 재무제표라는 것들을 익숙할 거고, 재무제표라는 것에 익숙하고 본질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리 봐도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스스로의 이윤 창출을 하는 이윤 창출이 없잖아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토어라든지 시크릿 토큰 앞에 이거는 정권하고 증권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부여한 신뢰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트러스트 머신인 거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본질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도 그 코인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 거를 이게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투자를 안 해봤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정도. 그분이 말한 거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정도는 어떤 자산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불분명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갈수록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관관계라든지 이 금하고는 어떤 관계고, 뭐 기술주하고는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플렉시빌리티를 또 발휘해줘야 되느냐? 저는 근데 저번에 루나 사태처럼 알고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수학식으로 해가지고 폰지나 뭐 이렇게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반대고요. 저희는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있어요. 가능한지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화가 되게 덜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달러가 전체 그 GDP에 차지하는 부분이 4분의 1이면은 4분의 1만큼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유통되는 통화에서는 뭐 60% 되잖아요. 위안화는 18, 19조나 되는 이 달러나 되는 나라 건데 이게
사실은 영향력은 달러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SDR에는 바스켓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원화의 국제화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를 우리 국채를 뒤에 두든지 뭐 우리나라 자산이 백하는 네. 그런 코인을 해서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친한 나라들이 그쪽에서 화폐 이거를 코인을 통용되는 걸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것이 제가 머니 스토리의 제일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네. 이거 원화도 국제화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원화 국제화 됐는데 코인이 이런 거 영향을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이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조원경 교수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교수님의 그 칼럼에서 주식 투자, 경제학자들 말을 듣지 마세요라는 그 제목이 있었는데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경제학자분들이 대부분 경제에 대한 위기의 가능성, 경기 침체의 가능성 등 이런 부정적인 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원경 교수님은 이 새로운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이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핵심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